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증시를 보면서 중국 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좀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도 여러 가지 규제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경제지표 악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매도 현상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앞서서 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히토류가 아프간에 매장돼 있다고 하기에 텔레반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어제 접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이 협상 시도한다던데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만 최소 1조 달러, 그리고 최대 3조 달러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중동의 한 30%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처를 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위구르 이슬람에 대한 그 탈레반의 독립 지원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그 7월 말이었죠. 탈레반의 2인자 뮬라 압들 간이 그 바라다르를 중국 텐진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아프간에 대한 주권 독립뿐만 아니라 영토 보존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아프간의 경제적 지원을 나설 테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독립 세력과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아무래도 탈레반에 적극 구애하는 것은 복잡한 그 주변 환경 속에서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쪽으로 탈레반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잇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1대1로를 통해서 4조 달러가 넘는 거대 프로젝트들을 한순간에 이룰 수가 있고요. 산유국과의 직접 연결 송유 파이프라인이 이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아프간의 재건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약속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지겠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근데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협상에 손을 내밀었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과 같은 종파인 수니파 이슬람이고요. 또 수니파 같은 경우에도 현재 IS라든지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성전을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는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강제 수용 시설에 수용이 되고 있고요. 종교 탄압뿐만 아니라 제노사이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순위파의 분노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에만 구리광산에 30억 달러를 투자되어 있는데 칼레반이 협조를 않는다면은 여기서 철수밖에 할 수가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전선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글로벌 그 미중 전쟁의 그 발화점이라고 여겼던 곳은 한반도, 남중국해, 양안 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중앙아시아의 국경지대까지도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군사력을 분산시켜야 되고요. 보급로가 또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군사와 관련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테러 활동이 중국 내에서도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간 접경 지역에 대규모 중국군들을 파견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중국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에도 테러가 가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16일에 발표했죠. 7월 경제 지표가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지금 둔화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제동이 걸린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동안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은 트로이카 경제였는데, 트로이카 경제의 그 성장 엔진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고요. 이로 인해서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가 무려 70%나 사라지면서 소비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걱정되는 점은 산업 생산도 6.4%로 급락했는데요. 이는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7월 달에 마이너스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생산 규제로 인해서 뭐 철강이나 시멘트, 석탄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년에 한 번 내리는 악천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인프라나 부동산 공사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자동차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6배나 증가를 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42%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자동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유난히 지금 신에너지 자동차만 7월 판매가 2.6배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생산이 좀 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게 2014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 7만 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무려 136만 대로 1700% 넘게 아주 V자형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40%가 증가한 180만 대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1,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 구입 시 구입해야 되는 번호판 비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또 보조금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러시아어 때는 자동차의 시내 주행을 금지시켰는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035년까지는 신에너지 자동차를 전격적으로 다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개솔린 자동차가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인지도나 신뢰도 면에서 올라가고요. 또 다양한 차종이 출시되면서 아무래도 민간 수요를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35년까지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중단시키고 모두 신에너지 자동차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그 속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건가요? 네, 그 다른 나라처럼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요. 환경 문제를 주안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쪽에서는 중국 기술력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산 대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강국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진입 장벽도 낮고 부품 수도 2만 개 정도에 불과한 신에너지 자동차 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중국 표준 2035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중국에서 자금, 인력, 또 진입 문턱도 낮춰주고요. 연구 개발도 독려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그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중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중국은 아무래도 이동 통합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계 기술력을 선도하고 중국 내 기술 혁신을 키우는 엔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변화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의 세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 같은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업,
그리고 저탄소 기업, 동영상 공유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뭐 통신기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그 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목표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이렇게 보면요. 7월부터 경제 성장률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러면서 또 나온 내용들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을 규제하려고 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질 높은 발전 그리고 공동 부유 정책을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끌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IT 기업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업체, 교육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강화에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요일 날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요약하면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방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타사와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양자택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압박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생각이 이제 읽혀졌는데요. 뭐 첫 번째는 가파처럼 세계를 좌우할 정도로 거대 빅테크 기업을 절대 이제는 육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중소기업의 성장 공간을 만들어줘서 독일처럼 강소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으로 기존 정책과 비교해보면 180도 바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처럼 중국도 뭐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라는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세 번째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이뿐만 아니라 뭐 은행의 결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비체계적인 위험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불공정 거래는 없어야겠지만 조금 엄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IT랑 부동산,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들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익이 1차적으로 뭐 손해를 입더라도 격차 시정이라든지 사회 안정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IT 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라든지 레드 리스크가 걱정이 되면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물들에 대해서는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요. 뭐 하지만 규제 강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지난 7월 28일 날이었죠.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그 회의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온라인 대출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폭의 사업 그 재검토나 축소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또한 여기에서 뭐 교육과 같은 특수한 섹터에 한정된 규제일 뿐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세 번째로는 뭐 시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규제 투명성이나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큰 틀에서의 악재는 현재는 다 나온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는 현재 바닥 따지기가 진행되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경우에 더 큰 폭의 주가가 출렁거리는 현상은 이제 앞으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른 분야로의 규제 확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금 중국 경제가 결국에는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기 부양책이 새로 나와야 될 타이밍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제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될까요? 네,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삼각 파도가 다른 형태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8월 달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그 수출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는데 세계 각국이 현재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특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16세에서 24세 시장에 처음 나오는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무려 16%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해야지 아무래도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데 이런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9만 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소재나 내구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연쇄적인 부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향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내수 촉진이라든지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추가 지준율이나 그리고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고요. 가구나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그리고 중소 혁신 IT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그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미국과의 또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바이 아메리칸이라 해서 자국 생산품을 좀 만들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2단계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1단계 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1년 뒤에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2단계 협상에 나서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협상이 조기에 진척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2단계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 중국에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품을 포함해서 전기 섹터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2020년 1차 무역 협의할 때는 33%였지만 지금은 40%까지 높아졌는데요. 이는 반도체 부족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2차 무역 협상을 상당히 늦출 가능성이 크고요. 그 대신 그 사이에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증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제3국의 관세를 낮춰줬어요. 중국을 대신한 대체 수입처로 늘리겠다는 이런 전략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서플라이 체인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과 관련된 관세를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그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한 보조금 정책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기업에 많은 수혜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략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 기업들은 수혜가 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